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적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의 반환점을 돈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반환점을 둔 홍희범 편집장님. 그래서 이번 시간 부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3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3군단의 포병 전력, 그리고 3군단에 배속된 21사단 백두산 부대 좌측을 담당하죠. 그럼 이제 해야 될 것은 우측. 우측은 바로 을지부대 12보병사단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12보병사단의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기갑의 기갑 전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기갑이면은 뭔가 예감이 드는데요. 뭔 얘기가 나올지. 3군단의 기갑이다는 얘기죠. 3기갑여단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3기갑여단은 우리가 했죠. 예, 착각을 심하게 2군단 했습니다. 기갑 시간에 네. 했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그 소금과 같은 이야기셨습니다. 이게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부대가 그렇죠. 자꾸 요새 이제 계속 뭐 많이 바뀌면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실 수가 반환점을 있어요. 돌다 보니 좀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또 숨이 갑자기 헐떡거립니다. 급 그러십니까? 네. 자, 을지부대 그 전에 한번 그 을지부대의 역사를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간략히 짚고 넘어가기만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중 한국군 증편 계획에 따라서 10개 사단의 증편 계획에 따라서 첫 번째 1차로 그 증편이 된 그 15사단과 함께 증편이 된 사단이 바로 12사단 을지사단이죠. 한국 전쟁 중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창설된 을지사단은 양구, 인제 이쪽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전투를 벌여왔어요. 물론 처음 창설 때는 미 9군단에 그 배속이 돼서 그런 활약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예비역으로 있다가 10군단으로 배속되면서 미 10군단으로 배속되면서 8보병사단의 인계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전과가 있었고요.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쌍용고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812 고지하고 854 고지라고 해가지고 그 쌍용고지에서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서 종전을 맞이한 사단인데 3군단 산악군단의 우측을 담당하니까 딱 느낌이 어떠세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부대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바로 12보병사단의 그 예비연대죠. 예비연대인 지금은 2사단이 해체됐기 때문에 2사단의 연대였던 유명한 17연대가 바로 12사단의 예비연대가 됐어요. 이제는 이제 체인지에서 이제 바꿨지만 그 전까지 37연대, 이제 12보병사단 출신 분들이 37연대를 기억하실 텐데 그 37연대에 배속된 독립중대가 하나 있어요. 예. 향로봉 대대라고 하는 뭐 어떻겠어요? 당연히 향로봉에 위치해 있고 그렇게 오지와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독립중대의 역할을 하고 있죠. 아니 그 향로봉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왜 소름이 돋지? 가본 너무 적도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는 게 팍 오네요, 진짜. 약간 그럴 것 같아.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병사는 대한민국 육군 중에서 0.001%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런 거. 제가 중대장은 그렇게 길 얘기 안 했어요. 여기 향로봉이야. 그 말만으로도 그냥 중대원 전원이 그냥 분위기가 싹 가라앉을 것 같아요. 거기를 왜 내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뭐 2사단의 주력이었던 17연대가 12사단의 그 예비연대로 들어간 거 아시죠? 어떻게 강화됐는지. 엄청난 강화죠. 물론 37연대도 막강했습니다만은 17연대가 이제 12사단의 예비연대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GOP 연대는 51연대, 52연대가 역시 계속해서 맡고 있습니다. 한때는 51연대가 아마 예비 연대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12사단 출신 분 중에 계실 거예요. 한때 그랬습니다. 한 10년 안쪽으로 한번 그렇게 체인지가 된 적이 있는데 역시 지금은 그 51연대와 52연대가 전방을 맡고 있고요. 전방 그 GOP에 보면 우리 왜 예전에 펀치볼 얘기했잖아요. 그 펀치볼. 예. 우리 그 명칭으로는 해안 분지인데 그 해안면에 있는 그 펀치볼 분지에 가운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경계를 해가지고 고지 좌측으로는 21사단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21사단이 맡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12사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51년대 거기서부터 쭉 해서
나중에 소개드릴 우리 22사단. 정 작가님이 나오셨던 22사단에 이어지게 되죠. 그 거기까지가 12사단이고 12사단은 물론 그 국방 개혁에 의해서 조금은 더 섹터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예측하기는 우측보다는 좌측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 22사단이 계속 건재를 하거든요. 또 이제 이런 측면의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22사단이 굉장히 그 차ян도 맞고 철책도 맞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리함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작전상 복잡함이 있기에 차제에 22사단을 강화할 겸 해안으로 빼고 그 철책을 전부 12사단이 맡는다. 만약 이렇게 될 때는 12사단이 우측으로 섹터가 늘어나가서 거의 다 끝까지 고성군 끝까지 간성까지 담당하는 그런 사단이 될 수도 그렇게 있죠. 되면은 이 섹터가 너무 늘어나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실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섹터의 늘어남은 어느 사단이든 이제 겪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견딜 만한 장비들, 기동 플랫폼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기 전술 차량이니 그다음에 차기 장륜 차량 K808, K806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많이 또 공표는 안 되지만 지금 축차적으로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지금 5개 사단 이상의 사단의 대대들이 완편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벌써 장륜 장갑 차량 대대가 5개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기계화라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계화, 기동화죠. 기동화죠. 그러니까 늘 GOP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왜 자동화를 좀 많은 수를 늘려서 배치를 안 할까? 자동화 화기들을 이런 생각을 예산 돈이죠, 가장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번에 K6가 이제 격발 불량이 났던 것처럼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꼭 기계화라는 게 사실 좋지만 꼭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제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람이 직접 다루는 게 제일 낫다고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리고 병력 자원이 부족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계화보다는 사람값이 훨씬 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GOP 근무할 때 섹터 초소가 10개를 담당하고 있으면 그중에서 쌍쌍으로 2명씩 들어간다고 쳤을 때 3개 초소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쵸. 나머지는 그냥 허수아비 세워놓고 밀어내기 할 때 기만작전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차라리 그 중간중간에 자동화 화기라도 CCTV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CCTV는 그때만 해도 또 괜찮게 돼 있었고 나름. 그러면은 자동화 화기라도 좀 배치를 해놨으면 좀 더 아무래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괜찮지 않았을까. 그때 생각해졌던 게 이제 현실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점점 지금 어느 정도 좀 배치는 된 상황이죠. 그런 리모컨 총탑이라든가 그러기까지 완전 전군에 배치된 건 아니고 지금 계속 지금 그 교리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와 반면에 사람이 그 경계 서는 것보다는 자동화된 경계 부대 또는 그런 것은 5군단에서 시험을 했고 5군단은 그렇게 체제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깊숙한 거는 얘기 드릴 수가 없지만 아무튼 다른 배속 군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단 하면은 또 유명한 게 그 박 대통령이죠. 지금 유치장에 계시는 그분이 12사단을 방문한다고 해서 또 그 장병들이 눈 깜짝할 새에 그 엄청난 눈을 치웠다는 그런 전설의 12사단이고요. 눈을 또 오지 마라. 또 12사단은 또 인연이 깊어요. 대통령 분들하고 역대 대통령 분들하고 인연이 깊은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근무한 그 노무현 진지가 있던 곳이 바로 거기. 네, 지금은 제 옆에 계신 22사단이 맡고 있는데 그 당시는 12사단이 맡고 있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12사단 출신 분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사단이 또 유명하고 또 한 가지 저거 있는 게요.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96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 그 북한군 공비가 한국 군복을 만든 걸 입고 왔거든요. 거기 딱 12사단 배치다고 왔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인 분께서 하필 그때 무장공비가 이제 넘어왔을 때 부대 배치를 막 받았을 때요. 아이고야. 근데 갑자기 총알이랑 유서를 이렇게 쓰라고 주더래요. 그때 그랬었죠. 근데 이제 아직 완전 초임이라서 막사 안에서 혼자서 자고 있는데 더 무서울 거 아니야. 막사 혼자 자고 있으면 소리가 바바방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의 배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북한군 입장에서 강릉에 침투를 하면 당연히 그
적진 종신 깊숙이 한다고 봤을 때 사람의 침투 경로로 봤을 때는 12사단 섹터로 당연히 들어올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12사단 노리고서 그렇게 딱 한 거죠. 12사단으로 가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사단 뭐 12개 그 직할 부대 다 충실히 갖추어져 있고요. 단 워낙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전차 부대는 전차 대대급이 아니라 전차 중대입니다. 그리고 전차 중대의 그 무기 체계도 아직은 M48-5입니다. 아이고야. A5인데 그거 언제 없애나. M48-5요? A5인데 A5에 W나 K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초기형이라는 소리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60년대 1세대 전차의 플랫폼이지만 안에 그 장비하고 있는 건 2세대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심하게 어떤 밀리 매니아들은 3세대까지도 얘기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고 어불성설이죠. 2세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용차로 따지면 그냥 폰이 이 정도예요? 폰이 훨씬 이전이죠. 시발 자동차 같은 거예요. 시발까지는 아니, 아닌데 그렇게 쉽게 말해서 아니 그러니까 배치 연도라든지 달리면서 포를 못 쏩니다. 우리가 못 M48 쏴요. 달리면서 포를 못 맞춰요. M48을 다뤄봤지만 M48은 그 50년대에 그 생산했던 그 플랫폼이죠. 그런 밤에도 적외선 탐조등 안 키면 안 보입니다. 서글픕니다. 그 정도로 낙후돼 있구나. 다만 그 뭐 M48 계열 중에는 A5형이 가장 그 최신형이기 때문에 발전형이죠. 발전형을 들여와 있는 거고요. A5의 뭐 W네, K네 이런 것들은 설명을 그 전에 한번 다 드렸어서 계속 언급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곧 밀어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K2가 2차 생산분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그건 뭐 다른 7군단 설명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뭐 사단 포병은 정말 막강해요. 사단 포병은 63 포병대대, 그다음에 66 포병대대, 그다음에 89 포병대대, 그다음에 379 포병대대가 있는데 몇 개예요, 도대체 포병대대가? 아니 뭐 그 사단의 기본 편제죠. 그렇죠. 일반 지원 포병대대가 있고 그다음에 3개 연대를 지원하는 3개 직접 지원 포병대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병대대들이 좀 계속 예배속이 바뀌어가지고 379 포병대대라면 바로 3군단의 군단 포병 그 3포병 여단의 예하로 있었어요, 사실은. 예. 당연히 K9을 장비하고 있죠. K9 장비하는 그 포병대대를 예속을 변경해서 12사단 그 일반 포병 대대로 해서 379 포병대대가 있는데 더 막강한 건 89 포병대대입니다. 89 포병대대는 그거 이전에도 12사단의 포병대대였어요. 근데 K9이었어요. 그러니까 K9을 지금 2개 대대를 굴리는 거예요. 사단이. 네, 그다음에 63 포병대대나 63 포병대대도 굉장히 특이하죠. 2사단 포병대대. 우리 그 2사단 포병대대의 63 포병대대는 참고로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인원부대라고 그래 가지고 그 명칭이 그래요. 그래 가지고 우리 그 아톰님 있죠. 우리 그 밴드지기. 네네. 아톰 파워. 그분의 출신 부대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걱정했던 게 2사단이 해체되면 당신이 나온 포병대대가 해체되는구나 하고 이제 굉장히 슬퍼하셨는데 결국은 살아남으셔서 이렇게 바로 12사단의 예하 포병대대. 아톰도 만화 보면 쉽게 안 죽잖아요. 그리고 애당초 이게 군축을 한다고 해도 포병 같은 핵심 전력들은 기본적으로 없애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있어야 되잖아요. 포병은 병력이 줄면은 포병이나 기갑 같은 전력은 더 귀중해지죠. 네, 그래서 K55 자주포로 뭐 무장하고 있고요. 마지막 그 66 포병대대 역시 K55 자주포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4개 포병대대가 전부 자주포. 막강합니다.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2사단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이어서 3군단의 기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군단의 기갑은 각 군단의 기갑 여단이 다 이제 있잖아요. 이제 국방 개혁으로 해서. 근데 3군단만 전차 대대였어요. 이 전차 대대. 이 전차 군단인데 좀 그렇죠. 이 전차 대대 역시 그냥 그대로 있고요. 물론 M48입니다만은 M48 A5K가 그대로 있지만 그 20기갑 여단을 새로 창설했습니다. 근데 20기갑 여단 하니까 흔히 그 11사단하고 20사단하고 이제 그 합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강 20기갑 우번사단이 20기갑 여단으로 바뀐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죠. 왜냐하면 단대우가 같으니까. 하지만 전혀 다르고요. 이 그 20기갑 여단의 그 유래는 11사단이 통합되면서
11사단의 예하로 있던 20기보 여단이 있었어요. 아. 그 20기보 여단이 그대로 갔습니다만 거기에 그 전차대대는 단대호가 좀 바뀌어서 다른 전차대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37 전차대대, 59 전차대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보대대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동부 지역에도 3군단도 20기갑 여단으로 인해서 기갑 전력이 충실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3기갑 여단의 거의 모든 거를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박 의원님께서 만약에 을지부대 사단장이고 네, 3군단 네, 군단장이며 네네. 이 섹트에 어떤 걸 좀 더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옆에 있던 분은 뭐가 제일 부족하다고 보셨나요? 을지문덕 장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을지부대니까. 사일수로 그냥 아니, 그게 문덕이 아니라 필요하고 을지는 있어요. 왜냐면 저는 뭐 다른 장비는 진짜 여기서부터는 사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어디 산악지형 같은데 과수원 보면 이렇게 과일 상자라든지 사람이 한 명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조그만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엘리베이터라고 불러 에스컬레이터라고 불러야 되나? 그게 그죠. 이렇게 줄 하나 뭐 줄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그렇죠. 길 궤도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궤도로 올라갔다 해가지고 내려오고. 올리는 게 있어요. 험한 데 있는 산사들도 그 많이 쓰죠. 보급할 때 그런 거 쓰시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섹터마다 좀 급경사는 최소한 하나씩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급선무는 전술 차량이 그 산악 지형에 맞는 전술 차량을 빨리 개발하거나 지금 있는 전술 차량이 산악 지형에 특화될 수 있게끔 그 개조가 분명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봐요. 뭐 근데 ATV 같은 거라도 많이 보급하면 되겠네요. ATV. 아 맞아 그 사발이. 사실은 사발이. 모든 그 차량들이 그 전술 차량들이 끝까지 올라가질 못해요. 거기는 워낙 12 사단은. 험하니까. 네. 아니, 저도 1사단에 있었는데 최전방이랑 해봤자 지금 뭐 강원도 있는 쪽보다는 훨씬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60으로 이동하는데 60 중간에 내려야 돼요. 아니, 뭐 이건 60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는. 그렇죠. 60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한데. 60도 이제 뭐 네. 새로 개발하는 그 중형 전술 차량이 도입이 된다 하는데 그 중형 전술 차량도 조금은 버전을 달리해서 산악 지형에 특화된 그런 중형 전술 차량이었으면 하는 거죠. 독일군처럼 이렇게 뒷바퀴는 캐터필터 어떨까요? 그것도 그래. 나름 뭐 비제를 쓰는 게 근데 낫지. 그건 또 속력이 문제일 수 아니 솔직히 있고요. 차라리 그런 거보단 그 이미 국군에 쓰고 있는 BV-06 그쵸. 그거에 이렇게 신형을 BV-06. 들여오는 방법도 있죠. 그럴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 중형 전술 차량 입장에서는 국산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체될 때가 됐어요. 그죠? 또 하나 뭐 늘 언급합니다만 역시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항공전력은 빨리 교체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증강하거나 그렇습니다. 13항공단이 맡고 있는데 13항공단의 5개 대대 항공대대 중에 4개 항공대대가 3군단을 커버하는데 그 4개 항공대대의 빠른 그 항공기 교체가 이어졌으면 하는 것도 덧붙입니다. 예. 예. 공격이든 방어든 드론이 요즘에 좀 대세잖아요. 드론 부대도 산악 지형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아주 않을까? 유용하죠. 매우 네. 유용해요. 뭐 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감시에서부터 유용하죠.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드론을 이제 아는 후배가 띄워서 봤는데 이게 뭐 불이 깜빡깜빡거리긴 하거든요. 육안을 관측해야 되니까. 아, 근데 그렇죠. 그거를 빼면은 한 3-40m만 뜨면 소리가 안 들리면은 몰라요. 위에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진짜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 유용한 이제 관측 수단이 될 수 있죠. 관측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 될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늘 어느 사단이든 사실 우리는 이제 비슷한 거기 때문에 답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특히나 산악군단을 담당하는 21사단, 12사단, 7사단, 15사단은 바로 중형 전술 차량 그다음에 항공기 그게 이제 이렇게 기동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섹터가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무릎 작전 도로가 아작나거든요. 네. 좀 더 확충되는 거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왜 그렇죠. 일부 사단 보니까 지금 작전 도로가 좁아가지고 그 한국 코리안 험비 있죠. 그거를 줬는데 못 쓰고 있더라고요. 뭐 예. 길 좁은 건 참 답 없긴 하죠. 그렇죠. 이번에 그 소형 전술 차량을 한번 운영하다가 다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동부 전선에 특화된 전술 차량이 따로 있어야겠다는 게 제 이야기고요. 자, 이것으로 3군단의 기갑 전력과 그리고 을지 부대를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옆에 계신 우리 그 정 작가님이 근무를 하셨던 뭐 22사단으로 알려졌죠. 22사단과 그리고 8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